며느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찢었습니다. 밥 언제 줄 거야? 걔도 밥 시간 되면 주는데. 저는 부엌에서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인대가 파열된 손목. 의사는 당장 수술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병원 일정 때문에 미룬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정수가, 어머니 배고프시대. 빨리 안 가? 남편이 소파에 누운 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봐요. 사랑해, 혜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야, 남의 폰을 왜 봐? 혜영이 누구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남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호웃음을 쳤습니다. 꼴 좋다. 40년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를 몰라. 남편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 안 들어와. 건드리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피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개처럼. 아니, 개보다 못하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이것은 40년을 개처럼 살다가 마침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며느리라는 이름의 감옥. 제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올해 62살. 40년 전 저는 22살의 풋풋한 새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종수는 잘생기고 구청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저에게 시어머니는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사흘이 걸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밥은 언제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5시 반에 일어났지만 세수하고 옷 갈아입는데 30분이 걸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30분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약 시간을 맞추고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 빨래를 개고 시어머니의 시중을 드는 것. 그것이 22살 새댁의 일과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투정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시집살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는 겪는 것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제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라는 직책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공짜 가정부 24시간 대기 간병인, 무급 요리사.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첫 해에 저는 몸무게가 8kg이 빠졌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고 남편 밥상을 차리고 그릇을 닦고 다음 끼니 준비를 하다 보면 정작 제가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입에 밀어넣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40년 동안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시겠냐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라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러느냐고.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항의라도 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 마음 상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냐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40년. 저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무관심을 견뎠습니다. 40년 동안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 제 이름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남편도 이름을 부르기보다 수진 엄마라고 부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윤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종수의 아내, 김순자의 며느리, 박수진의 엄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숙, 넌 대체 누구니? 거울 속의 여자는 주름지고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이장일상이라는 이름의 지옥. 저의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5시에 눈이 떠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여는 것입니다.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살아계신지. 이상하지요.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반찬을 원했습니다. 어제 먹은 건 오늘 또 먹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2달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손목 인대 파열, 조속한 수술 필요. 하지만 저는 그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검사 일정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려면 제가 운전해야 했습니다.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진통제를 2알 털어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진통제가 듣지 않으면 4알까지 먹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상을 받아들더니 숟가락으로 국을 한 번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국이 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입에 붙은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밀어내며 40년을 해도 음식 맛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셨습니다. 제 혀가 맛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에 와서 국을 한 숟갈 떠먹어 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싱거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짜다고 하면 짠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옳았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는요. 남편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아침 9시에도 늘어지게 잤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따끈한 밥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손목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온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3장 생일. 제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환한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잠시 행복했습니다. 딸이 생일 축하한다며 오늘은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 나온 시어머니는 딸이 들고 온 케이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외식이냐고 오늘 자기 친구들이 온다고 상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가 낳아줬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62년 동안 살면서 제 생일을 축하받아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리고 딸이 자라서 스스로 챙겨줄 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기억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는데 외식은 무슨 소리냐고 수진이도 엄마 좀 도우라고요. 저는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상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그랬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친구 4분이 오셨습니다. 70 넘은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저는 다과상을 차리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다 가시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자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두고 간 케이크가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 상자를 꺼내 혼자 앉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초를 불고 소원을 빌어봤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해야 할 생크림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케이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생일이었습니다. 사장 시누이의 갑질. 일요일마다 시누이 종미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 아들 둘. 시누이 가족 4명의 시어머니, 남편, 저까지 7명 밥상을 저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오늘은 갈비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먹고 싶어 한다면서요. 마치 식당에 주문하듯 당연하게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갈비가 없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자 시누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에코백을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갈비 2kg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3시간 동안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누이 아들이 젓가락을 대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맛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하는 게 훨씬 맛있다고요. 시누이가 한 숟갈 떠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케 음식 솜씨가 왜 안 느냐고 40년을 해도 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맨날 가르쳐줘도 안 듣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이 있었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3시간 동안 아픈 손목으로 만든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 뱉어내는 조카를 비웃음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누이를 저는 그냥 견뎠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다음 주에 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우리 집에서 점심 대접하고 싶다고요. 올케가 음식 준비해달라고요. 저는 멍하니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네 시어머니를 왜 제가 대접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누이가 눈을 흘겼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맨날 친정에 와서 엄마 얼굴 봐드리는데 그 정도 품앗이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40년 동안 입에 붙은 대답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매주 와서 공짜 밥 먹고 가면서 품앗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40년 동안 뭘 받은 걸까요? 저는 시누이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장병원에서의 수모.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 정기검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며느리분이 데려다 드렸냐고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콧방귀를 뀌시더니 효부는 무슨 효부냐고 우리 며느리는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밥도 맛없고 청소도 엉망이고 우리 종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분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게 고생이냐고 자기가 살려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더 큰 목소리로 전현 친정이 얼마나 거지였는지 아느냐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사람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수십 명의 눈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며느리가 밥을 맛없게 해서 입맛이 없다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제대로 했으면 친구한테 그런 소리 안 해도 됐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피를 당한 건 저인데 창피하다고 화를 내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그런 논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육장 명절의 악몽.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명절은 저에게 축제가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다듬고 과일 깎고 제사상 준비하고 저 혼자서요. 시누이는 명절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음식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맛있다, 맛없다 평가만 했습니다. 그의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4알이나 먹었습니다. 아침 8시 시누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 TV를 틀더니 저한테 커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과일.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갈비찜이 질기다고요. 올해는 왜 이 모양이냐고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진짜 질기네, 고기를 잘못 샀나 보다고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8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픈 손목으로요. 그런데 돌아온 건 질기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예단 비용 좀 보태달라고요.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네 아들 결혼에 왜 우리가 예단 비용을 대야 하는 건지요. 시누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올케 시집 올 때 얼마나 해줬는데 그러느냐고요. 은혜도 모르는 거냐고요. 저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까지 구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밤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예단 비용을 보태달라고 했다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내줘야지. 누나 아들인데. 얼마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 결혼할 때 시누이가 축의금으로 준 게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칠장 친정아버지의 장례식.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느냐고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나 갈 거냐고요? 저는 3일장이니까 3일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3일이나 비우면 자기 밥은 누가 해주느냐고요? 하루만 갔다 오라고요?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루만 있다 오라고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야지. 근데 어머니 밥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먼저 걱정하는 건 시어머니 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부고를 듣고 오전 내내 시어머니 밥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동생이 저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누나, 왜 이제 와? 아버지가 누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이 맛없다고 하신다고요. 빨리 돌아오라고요.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발인이라 오늘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러느냐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 영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못나서 아버지 마지막도 제대로 못 지키네요. 발인 날 저는 아버지 관을 따라 화장터까지 갔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은 묻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편함 앞에서 제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나 자신한테도 미안했습니다. 8장 그들의 비밀.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혜영이한테 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야지 혜영이가 종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혜영이라고요? 그 이름. 남편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눈치채면 어떡하느냐고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년이 뭘 알겠느냐고 40년을 개처럼 부려먹어도 모르는 년인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엿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문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니 놀라시게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40년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무급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제 밥은 서서 먹고 제 아픔은 참고 제 눈물은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뭐였을까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개처럼 부려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였습니다. 40년 동안 개였습니다. 밥 주면 먹고 일 시키면 하고 맞아도 참는 그런 개였습니다. 하지만 개도 너무 맞으면 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피 묻은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로 살지 않겠다고요. 구장 증거를 모으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시어머니 구박을 듣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영이라는 여자와의 메시지들, 낮 뜨거운 사진들, 함께 호텔에 간 기록들.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캡처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도 뒤졌습니다. 잠긴 서랍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열쇠는 남편이 목욕할 때 바지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이혜영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서류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들어있던 보험의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에서 박종수로. 남편이 저 모르게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예금 인출 내역도 있었습니다. 10년간 8억 원. 우리 가정의 돈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액 3억 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몰래 빼둔 거라고 나중에 혜영이랑 살 집 보증금으로 쓰겠다고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젊음도, 제 건강도, 제 꿈도. 그런데 그들은 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0장 딸에게 들키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반팔을 입고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가디건을 걸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아빠가 때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넘어져서 그렇다고요. 40년 동안 입에 붙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편만 들고 엄마를 때리는 거 안다고요. 왜 참느냐고, 왜 말을 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수진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재산 횡령 내역, 시어머니와의 공모 정황. 수진이는 자료를 보며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있다고. 내일 당장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11장 불륜녀의 전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언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혜영이라고 종수 오빠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언니도 아시지 않느냐고 오빠가 자기한테 다 말했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오빠가 자기한테 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언니가 안 놔준다고 했답니다. 좀 놔주면 안 되겠느냐고 늙은 분이 왜 젊은 사람 인생을 막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늙은 분이라고요? 젊은 사람 인생을 막는다고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젊음도, 제 건강도, 제 인생도.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저한테 늙었으니 비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그래요, 비켜주겠습니다. 비켜주고 말고요. 대신 당신들이 빼앗아간 것들을 전부 돌려받고 비켜줄 겁니다. 12장 마지막 수모.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발톱을 깎아달라고요. 저는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을 들어 발톱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깎아드렸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깎으시라고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40년 된 노예가 오늘 해방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미쳤냐고 종수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것이었습니다. 13장 불륜 현장. 며칠 동안 남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이 야근이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가 아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버버거리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8억짜리 아파트구나. 제 돈으로 사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아셨냐고 오빠가 자기한테 오고 싶어 한 지 10년이라고 좀 놔주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오늘 완전히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가져가겠다고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40년 동안 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빈다고요.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4장 집을 나서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제 물건을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40년 동안 모은 증거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캐리어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륜녀 집에서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고 40년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구박할 때 왜 그러시겠냐고 하고 제가 맞을 때도 어머니 놀라신다고 했다고요. 어머니 허락 하에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요. 그런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다고 법적으로 해도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가봤자 거지처럼 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두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지처럼 되는지.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15장 딸의 집에서 저는 딸 수진이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딸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낯설다고요. 40년 동안 서서 찬밥만 먹었더니 따뜻한 밥을 앉아서 먹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요. 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수술도 받았습니다. 2년을 미뤄왔던 수술이었습니다.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 몸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이제야 제가 중요해졌다고요. 딸이 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유연해졌습니다. 몸만 유연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요.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중,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 그것들이 끝나면 이미 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윤정숙. 저는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6장 그들의 몰락. 집을 나온 후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며칠 동안 남편한테 밥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라면밖에 못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던지며 이게 밥이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시누이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와서 밥 좀 해달라고요.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도 바쁘다고 올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답니다. 40년 동안 매주 와서 공짜 밥 먹고 가던 시누이가요. 남편은 그 여자 혜영이한테 갔습니다. 당분간 같이 살자고요. 그런데 혜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재판에서 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늙은 남자한테 10년이나 시간 낭비했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쫓겨났습니다.
10년 동안 8억을 갖다 바친 여자한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40년 동안 개처럼 굴면서 그 여자한테는 8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돈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남편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느꼈던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기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는 기분.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17장 법정의 심판.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불륜 사진과 영상, 재산 횡령 내역 8억 원, 시어머니와의 공모 녹취록, 가정폭력 증거.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10년간의 불륜, 8억 원의 횡령, 수십 번의 폭행.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종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7억 원을 지급하라. 가정폭력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불륜 상대 이혜영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사회행위로 인정, 원상회복하라. 총 10억 5천만 원. 40년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40년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이라고요. 제 젊음은, 제 건강은, 제 꿈은 얼마인가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18장 시어머니의 요양원. 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지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돈도 없고 집도 넘어갔고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됐습니다. 시누이요. 시누이는 엄마를 자기 집에 모시기 싫다고 했답니다. 맨날 친정에 와서 공짜 밥 먹던 시누이가요.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40년 동안 저를 개처럼 부려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고함치던 목소리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85세.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요양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고. 정수기가 해주던 밥이 그리웠다고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웠다고요. 40년 동안 너무 미웠다고요. 하지만 이제 놓아주겠다고요. 미움도 원망도 다 놓아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9장 장례식.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굳이 왜 가느냐고 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한테 40년 동안 당할 만큼 당했는데 장례식까지 갈 필요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 않으면 제 안에 남은 무언가가 영영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남편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둘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요. 4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왜 그러시겠냐고 하던 남편이 제가 맞을 때 어머니 놀라신다고 하던 남편이 어머니 허락하에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 사정이라고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다 잘못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잘못한 거.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고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라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20장 정숙의 오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받은 돈 중 일부로요. 이름은 정숙의 오후. 제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불리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가진 것입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의자를 두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초라한 몰골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던 남자가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다고요. 이제 당신밖에 없다고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님, 커피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 자리거든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도구였다고요. 밥 짓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구박받는 기계.
그게 제 전부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아니라고요. 저는 윤정숙이라고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정숙이라고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울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남이었습니다. 저녁에 딸 수진이가 왔습니다. 카페가 예쁘다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느냐고요? 이혼하고 다 정리하고 후회 없느냐고요? 저는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후회요? 하나 있다고요?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하는 거라고요? 진작 나왔으면 제 인생을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딸이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새 아침. 요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5시에 눈이 떠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시까지 푹 잡니다. 제 몸이 원하는 만큼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집니다. 40년 동안 그 시간에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방의 창문을 엽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앉아서요. 따끈한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조금. 소박한 밥상이지만 저는 앉아서 천천히 먹습니다. 40년 동안 서서 찬밥을 먹던 저에게 앉아서 먹는 따끈한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카페에 나갑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봅니다. 정숙의 오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저처럼 시집살이에 지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요. 힘이 됐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저도 62세에 시작했다고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저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40년 동안 죽어있던 눈빛이요. 저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윤정숙. 예쁜 이름입니다. 62년 만에 되찾은 이름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지 말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너 자신이라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는 저로 살고 있습니다.